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맑은 날씨로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태풍으로 유입된 강한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기온이 더욱 오르고 있다고 기상청은 밝혔습니다.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태풍 카누는 10일 오전쯤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충북을 거쳐 수도권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동에 최고 6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에 400mm 이상의 폭우도 동반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상 전문가와 함께 긴급 진단해보겠습니다. 태풍 독수리로 중국에서 큰 피해가 난 가운데 수도 베이징을 에워싸고 있는 허베이성의 이재민들이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베이징의 홍수를 막기 위해 외곽 하천들을 일제히 방류하면서 허베이를 비롯한 주변 농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6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하루 평균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 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방역 완화 일정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1976년 이후 반세기 만에 달 탐사에 나섭니다. 러시아는 오는 11일 달 탐사선 루나 25를 발사할 예정인데 달의 남극에 도달하는 최초의 탐사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서울 기온이 35도를 웃돌며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8일 서울 기온이 올여름 들어 가장 높은 35.3도까지 치솟았고 전남 보성 36.4도, 광주 35.5도, 세종시도 34.6도를 나타냈습니다. 기상청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며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6호 태풍 카눈으로부터 강한 동풍이 유입돼 태백산맥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심한 더위는 태풍 영향권에 드는 수요일과 목요일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태풍 카눈이 10일 남해안에 상륙한 뒤 서울 등 수도권을 관통할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기상청은 8일 오전 10시 태풍 정보에서 태풍 카눈이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한 뒤 충북지방을 거쳐 10일 밤에는 수도권을 통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요일부터 영동에 최고 60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도에 4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고 내륙에도 최고 200에서 300mm, 수도권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후우가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륙과 해안 지역으로 초속 30에서 40m의 돌풍이 예상되는 가운데 영동 지방에는 시간당 100mm 이상, 내륙에도 시간당 4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대비하기 위해 한강 유역과 낙동강 유역 다목적댐의 방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7일부터 한강 유역 충주댐과 횡성댐의 방류량을 늘려 8일 오전 10시 기준 초당 300톤과 4.5톤의 물을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낙동강 유역 남강댐은 초당 110톤씩 방류 중이고 밀양댐과 섬진강댐, 영주댐 등도 8일 오후부터 방류량을 늘릴 방침입니다. 현재 전국댐에 확보된 홍수 조절 용량은 약 47억 8천만 톤으로 평균 298mm의 비가 내려도 저장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병무청은 제6호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오는 10일 전국 지방청의 병역 판정 검사와 입영 판정 검사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후 병역 판정 검사와 입역 판정 검사는 대상자가 가급적 희망하는 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일자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10일 입영 판정 검사 예정자 가운데 오는 14일 입영해야 하는 사람은 하루 전인 9일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무청은 검사가 취소된 날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본인의 검사 일정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을 에워싸고 있는 허베이성의 이재민들이 집단 시위에 나섰습니다. 지난주 홍수 피해가 폭우 탓이 아니라며 분통을 터뜨렸는데 이들이 말하는 진짜 이유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마의 삶의 터전을 뺏긴 이재민들이 시청 앞으로 몰려와 현수막을 펼쳐들었습니다. 이번 홍수는 폭우로 인한 천재가 아니라 당국의 잘못된 방류에 따른 인재라고 항의하는 겁니다. 청사 진입을 시도하는 주민들과 이를 막는 경찰 사이에
격한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제5호 태풍 독수리 북상에 따른 140년 만의 폭우로 허베이성에서만 200만 명 넘는 이재민이 나왔습니다. 수도 베이징의 홍수를 막기 위해 외곽 하천들을 일제히 방류하면서 주변 농촌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SNS엔 당국자들이 밤새 강둑을 허물려다 주민들의 저지로 실패했다는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四洼溃堤这玩意儿是要判重刑的。您先回答我们这个问题。您先把这个问题给我回答一下。这要追责的。我们这儿要没人的话。 특히 허베이성 당서기의 이 발언에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要加强与国家防总的沟通，按照相关工作要求，减轻北京防洪压力，坚决当好首都护城河。 당국이 발표하는 인명피해 집계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불만 여론은 바로바로 삭제되고 관영 매체들은 당국의 구호와 복구 노력만을 부각합니다. 뜻을 모아 한 배를 타자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허베이성 수해 소식을 일면 머릿기사로 전하면서 뽑은 제목입니다. 수도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 방류의 희생양이 됐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주민들에게 또다시 결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중국의 곡창지대인 헤이룽장성의 젖줄 숭화강에서 홍수가 발생한 가운데 6호 태풍 카눈도 북상 중이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영통신 신화사에 따르면 헤이룽장성 자무스 관측소의 수위가 7일 오후 8시 홍수 경계 수위인 79m를 넘어선 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수리부는 숭화강에서 올해 첫 홍수가 났다고 보고 대응 태세 강화를 지시했으며 헤이룽장성은 숭화강 자무스 유역에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총 2,300km 길이의 숭화강은 황허, 창장 등과 함께 중국 7대 수계에 속하며 헤이룽장성과 지린성을 흐르는 중국 동북 지역의 가장 큰 강입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는 폭풍우와 토네이도가 휩쓸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수도인 워싱턴 DC를 비롯한 미국 동부 일대에도 초강력 토네이도 주의보가 발령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붕이 통째로 날아간 주택, 아름드리 나무도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밤사이 인디애나주 남부 지역을 덮친 폭풍우로 가옥이 붕괴되고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토네이도 여러 개가 동시에 발생한 일리노이 주에서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주택이 산산조각 나고 농작물이 휩쓸려가 당국이 피해 규모 집계에 나섰습니다. 겨우 지하실에 몸을 숨긴 주민은 공포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증언했습니다. I have really sensitive ears, so I could feel it in my ears. And it was loud, it was howling, and it was really scary.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주에서 테네시주에 이르는 지역에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CNN 등은 동부 일대 1억 2천만 명이 잠재적 태풍 피해 영향권에 놓였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은 맑아 보이지만 제가 있는 워싱턴 DC도 토네이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관청을 비롯한 공공시설들은 오후 3시에 일찌감치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토네이도는 레벨 4에 해당하는 초강력 강풍으로 워싱턴 DC에 상륙하면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립기상청은 태풍이 발생하면 창문에서 멀리 떨어질 것과 정전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곳곳에 폭풍우와 토네이도 등 이상기후가 잇따르는 가운데 팝가수 비욘세의 공연장에는 갑작스러운 폭우가 쏟아져 공연이 2시간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규입니다. 세계 곳곳이 이상 기상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슬로베니아에서는 하루 동안 한 달치 비가 내리는 등 엄청난 폭우로 국토의 3분의 2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번 폭우는 슬로베니아가 유고 연방에서 독립한 뒤 발생한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무너져 내린 집 사이로 흙탕물이 삼킬 듯 흐릅니다. 끊어진 도로, 꺾여버린 나무들이 공포감을 더합니다. 한밤중 간신히 목숨을 건진 주민은 사라진 보금자리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Prvo se srušio most, onda se sve zakačilo za most i išlo prema kući.
Assim su c'è atterrissata e poi si potesse evacuare lì sa elicottero. 지난 4일부터 많은 비가 내린 슬로베니아. 한 달 동안 내릴 비가 하루에 쏟아졌습니다. 국토의 3분의 2가 피해를 받고 5억 유로, 우리 돈 7천억 원의 손실이 났습니다. 지난 1991년 6.5 연방에서 독립한 뒤 최악의 자연재해로 기록됐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재해 대응을 위한 시민보호 메커니즘을 가동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슬로베니아를 직접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스웨덴에서는 5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려 승객 100여 명을 태운 열차가 탈선하기도 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올여름 세계적으로 발생한 태풍 숫자는 평년에 비해 아직은 적지만 큰 피해를 준 태풍이 많은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 쪽으로 6호 태풍 카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태풍 카눈의 예측 진로와 대비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카눈이 제6호 태풍이잖아요. 그렇다면 먼저 앞서 발생한 태풍은 어땠는지부터 들려주시죠. 7월까지 평균적으로만 7.9개 정도 태풍이 발생을 하는데 올해는 이제 6호 태풍까지 발생을 했죠. 그러니까 6번째 태풍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주 매우 강력한 태풍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네. 제2호 태풍 마와로는 5월 20일에 괌 남남동쪽 약 900km 부근 해상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후에 급속히 발달하면서 21일에는 강한 태풍, 22일에는 매우 강한 태풍, 그리고 23일 밤에 슈퍼 태풍으로 발달을 했죠. 5월 25일에 괌을 통과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요. 섬주민 15만 명이 대피를 하고 통행금지를 시킨 덕분에 인명피해는 거의 없었지만 섬 전역이 쑥대밭이 되면서 정전, 단수, 항공편 결항 등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태풍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네. 당시 한국인 여행객 3,400명이 발이 묶이기도 했었죠. 이후 북상하다가 타이완 동쪽 해상에서 방향을 일본 쪽으로 바꾼 태풍은 일본 남부 해상을 지나 빠져나갔는데요. 네. 일본도 사망 1명, 6명 실종 등 피해가 잇따랐던 태풍이었습니다. 또 5월 태풍은 이례적으로 슈퍼 태풍까지 발달한 그런 태풍이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5호 태풍 독수리의 피해가 아주 매우 컸습니다. 예. 독수리는 7월 21일에 태풍으로 발생을 해서 매우 강한 태풍까지 발달한 태풍으로 필리핀 북단에 상륙한 후에 타이완 서해를 통과해서 중국의 푸젠성으로 상륙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북진해서 올라가서 베이징 등 북부지방까지 큰 피해를 준 태풍입니다. 필리핀에서 사망자가 25명, 중국에서 사망자가 50명 이상으로 인명피해가 아주 컸던 태풍이죠. 네. 이제는 6호 태풍 카눈이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지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발생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경로를 말씀해 주시죠. 6호 태풍 카눈은 7월 28일에 괌 서쪽 약 700km 해상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북서진에 올라왔는데요. 7월 동안은 바다를 지나왔기 때문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8월 1일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을 지나가면서 오키나와에 아주 큰 피해를 주었고요. 이후에 중국 절강성 쪽으로 진행을 하다가 3일에 오키나와 서북쪽 약 300km 해상에서 방향을 다시 거의 거꾸로 급격하게 틀어서 동진에 가까운 동북 동진을 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 태풍이 북서진하면서 위험반원에 들어서 큰 피해를 입은 후에 또다시 방향을 틀어서 오키나와 북쪽을 지나면서 큰 피해를 또다시 입었죠. 예. 동북 동진하던 태풍은 7일에 방향을 북쪽으로 틀어서 늦은 속도로 북상을 하면서 현재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10시 현재 위치는 일본 가오시마 남쪽 약 300km 부근 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기상청의 진로 예상을 보면은 시속 10km의 느린 속도로 북북서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9일 21시에 서귀포 동남동쪽 약 220km 부근 해상으로 북진을 한 후에 목요일이 10일 아침 9시에 경남 통영 서쪽 30km 부근으로 상륙을 합니다. 네. 태풍은 그대로 북북서진을 해서 10일 밤 9시에 충주 서북서쪽 약 50km로 진출한 후에 서울 인근 동쪽으로 지나서 11일 아침 9시에 평양 북동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상 경로를 보면 한반도를 그대로 타고 그냥 대륙 쪽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장 강한 피해가 예상되는 시간대는 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여러 가지 그 나쁜 기상 현상들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태풍이 올라오게 되면 가장 큰 피해가 큰 강풍이죠. 네. 통영에 상륙할 때 중심 최대 풍속이 초속 35m의 아주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따라서 남해안 지역과 경남 동해안 쪽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45m 이상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부산의 고층 빌딩에서는 강력한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남해안으로 상륙하게 되면 해일도 우려가 되는데요. 통영 항구의 밀물 시간이 10일 02시 34분이라 이런 해일보다는 오히려 상륙하기 이전 시간대 파고가 높아지면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는 우려가 됩니다. 예. 북상하면서 충주 부근에 위치할 때 최대 풍속이 초속 24m로 약해지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더라도 내륙 지역으로 지날 때 위험 반원인 우측 지역으로는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35m 이상 불 것으로 보이고요. 또 호우도 예상이 됩니다. 남부와 동해안 쪽은 300에서 400mm, 제주 산간은 600mm 이상, 중북부 지방으로라도 150에서 250mm의 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네. 강한 호우가 내릴 때 침수라든가 범람, 산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크 시간을 보면 전남, 경남 지역의 피크 시간대는 10일 05시부터 정오까지고요. 전북, 경북 지방은 10일 10시부터 18시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충청 및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은 10일 17시부터 자정까지고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지역은 10일 20시부터 11일 새벽 2시 사이가 가장 태풍의 강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한반도를 향해 다가오고 우리나라의 관통에 지나가면서 원래는 동해안이나 이쪽 지역에 많은 피해를 줬지만 내륙 지방에도 많은 피해를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보통 육지를 관통해서 지나가는 경우에 세력이 약해진다고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사실 매우 클 것으로 보이죠. 우리가 이제 통상 태풍의 특성이 육지에 상륙을 하면은 거의 약해지거든요. 네. 근데 최근 태풍들은 육지에 상륙한 이후에도 세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학에서 배웠을 때 혹은 기상예보원 생활하면서 겪었던 태풍은 육지에 상륙하면 이내 약해졌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기후변화가 만든 어떻게 보면 기괴한 이런 태풍은 육지에 상륙해도 엄청난 위력을 발휘를 합니다. 2021년 8월 29일에 미국 최남부죠. 루이지애나주에 슈퍼허리케인 아이다가 상륙을 했는데요. 미국 기상청은 남부의 인근추에만 경보를 발령했을 뿐 이 허리케인이 미국의 북동부 지역까지 큰 피해를 주리라고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에 허리케인은 약 1100km를 북상하면서 미국의 뉴욕 지역까지 이동을 했는데요. 네. 엄청난 호우와 강풍을 동반하면서 큰 피해를 주었습니다. 미 국립기상청이 사상 처음으로 뉴욕시에 홍수경보를 발령을 했고요. 뉴욕시는 통행금지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중국에서도 일어났죠. 7월 29일에 독수리로 이름 붙여진 강한 태풍이 중국의 푸조우성에 상륙을 했는데요. 느린 속도로 장시성과 후베이성을 거쳐서 허웨이성 등 북동부 지역으로 북진을 하면서 엄청난 비를 뿌렸습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은 이틀 동안 745mm 호우가 내리면서 140년 만에 폭우 기록을 세웠고요. 예. 허베이성 싱타이시 같은 경우는 이틀 동안 1000mm가 넘는 비가 내리면서 2년 동안 내릴 비가 이틀 동안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베이징의 자금성이 물에 잠기는 등 수많은 집과 논밭이 물에 잠겼고 자동차들은 떠내려갔죠.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지역도 이번에 좀 북상을 하면서 많은 강풍이라든가 호우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따라서 좀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말 그대로 태풍에 대한 상식이 깨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은 대비할 시간이 있는데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조언을 좀 해주시죠. 태풍이 현재 속도대로 그대로 올라온다고 예상을 한다면 내일 오후부터 우리나라 이제 태풍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네. 따라서 오늘 좀 미리 준비할 것은 태풍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가족들과 함께 태풍의 진로라든가 도달 시간을 파악을 해서 어떻게 대피할지를 미리 생각해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는 TV라든가 라디오라든가 인터넷, 스마트폰 등으로 기상 상황을 좀 미리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한참 여름 휴가철인데 산간이라든가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 지역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오늘
이동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저지대라든가 상습 침수 지역, 산사태 위험 지역, 또 지하 공간이라든가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주택, 건물 등에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바람에 날려갈 위험이 있는 지붕이라든가 간판 등은 미리 좀 결박을 해주고 창문은 창틀에 단단하게 테이프 등으로 고정을 해주시고요. 하천이라든가 해변, 저지대에 주차된 차량은 안전한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만 합니다. 네. 또 가정의 하수구라든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좀 미리 점검해 주고요. 막힌 곳은 뚫어주고요. 침수가 예상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가 건물 등은 모래주머니나 물막이 판 등을 이용을 해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하우스 등 농업시설물은 버팀목이라든가 비닐끈 등으로 단단히 묶어주고 농경지는 배수를 정비해서 피해를 예방해 주고요. 선박이라든가 어망, 어구 등은 미리 결박을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셔야만 합니다. 비상시에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는 응급용품 미리 배낭 등에 넣어두고 상수도 공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욕실 등에 미리 물을 받아두고요.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용 랜턴이라든가 양초, 배터리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세 많은 어르신이라든가 어린이, 장애인 등은 외출을 하지 않도록 당부를 하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서 안부를 좀 확인해 주고요. 예. 태풍특보가 발령이 되면은 이웃과 함께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고 외출을 삼가고 이웃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해서 안전 여부를 꼭 확인을 해서 위험 상황을 알려주어야만 합니다. 예. 네, 이번 태풍은 이동 경로와 그 세력마저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6주째 이어지면서 방역 완화 일정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방역 당국은 당초 수요일로 예정됐던 마스크 착용 의무 완전 해제와 코로나19 4급 감염병 지정 등 방역 완화 로드맵 2단계 일정 발표를 일단 연기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 증가세로 돌아선 뒤 6주 연속 증가하며 한 달여 만에 3배 넘게 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일엔 신규 확진자가 6만 4천여 명으로 1월 초 이후 약 7달 만에 6만 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6달 가까이 1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 수도 169일 만에 200명대로 오르며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30% 넘던 주간 증가율이 10% 수준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증가세는 몇 주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방대본은 하루 확진 7, 8만 명, 일부 전문가들은 최대 10만 명까지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증상이 심해야만 검사를 받는 상황을 고려하면 실제 감염 수준은 이보다 더 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금은 감염됐다라고 하더라도 약 20% 미만만 확진자로 드러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감염의 규모로만 본다면 생각보다 매우 큰 감염이고 아마 이번 유행에서 전체 국민에서 10%에서 15% 정도까지는 감염이 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역 완화 로드맵도 늦춰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신규 환자 증가가 계속되면서 모니터링이 더 필요하다며 일정 발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도 연기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초 이번 주 수요일 병원급 등에서의 마스크 의무 해제와 코로나19의 4급 감염병 지정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신속항원검사 등 코로나19 검사를 유료화하고 치료비도 자부담 원칙으로 한다는 계획이 모두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방역당국은 유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정 계획을 다시 정하기로 해 이달 초중순으로 예상되어 온 방역 완화책은 상당 기간 늦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 시대를 열었던 화상회의 프로그램 회사 줌이 사무실 출근을 확대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줌은 현지 시간 7일 성명을 통해 본사에서 약 80km 이내에 사는 직원들은 주 2회 사무실 출근을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고 미 CNN 방송 등이 전했습니다. 줌은 이 같은 방침에 대해 하이브리드 방식이라며 회사 근처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해 동료들과 직접 소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택근무의 상징과도 같았던 줌이 직원들에게 사무실 출근을 지시한 것은 모순이기 하지만 테크업계가 일찌감치 재택근무를 축소해온 흐름과 맞물린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달 하순을 유력하게 보고 있는데 한일 간 실무 협의가 이어진 가운데 우리 측 요구사항이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인 이달 하순 원전 오염수 방류 시기를 결정하는 쪽으로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총리가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오는 20일 관계 강요 회의를 열고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어민 단체들과의 면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등은 후쿠시마에서 저인망업이 시작되는 9월로 방류가 미뤄지는 것은 피하길 원한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의 발언도 소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기시다 총리의 어민단체 면담이 끝난 뒤 방류 시점을 공표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の状況を政府全体で確認し判断していくこととしていますが 이런 가운데 오염수 방류 후속 조치를 위한 한일 당국 간 화상 실무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문제라면서도 방류 과정에서 한국 전문가 참여 등 우리 측 요구와 우려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에서 하더라도 진행되어야 된다. 이게 저희가 일관되게 얘기해오던 사항이고 이건 지난 정부 때도 비슷한 조건도 나왔던 사항이니까요. 일본은 IAEA 최종 보고서와 서방 국가들의 잇따른 일본 식료품 수입 규제 해제 등으로 방류의 명분을 더욱 두텁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방침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않다고 응답한 일본 국민은 72%에 달했습니다. 성의 있는 설명, 투명한 정보 공개를 거듭 강조하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해양수산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정부 비축 천일염 400톤을 추가 방출합니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1, 2차 방출 때는 20kg 포대 단위로 판매했지만 이번에는 포장 단위를 10kg으로 줄여 판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비축 천일염 800톤을 방출했습니다. 러시아가 약 반세기 만에 달 탐사에 나섭니다.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로스코스모스는 현지 시간 11일 루나 25 달 탐사선을 발사하게 될 소유주 로켓이 조립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달 탐사에 나서는 것은 1976년 이후 47년 만입니다. 루나 25는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5,550km 떨어진 극동 지역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오는 11일 발사될 예정입니다. 로스코스모스에 따르면 루나 25는 달의 남극에 도달하는 최초의 탐사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루나 25의 주요 임무는 연 착륙 기술 개발과 달의 내부 구조 연구 등이며 착륙 후 1년간 달 표면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대기업들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서 자산 5조 원 이상 대규모 기업 집단의 관련 계열사가 지난 석 달간 10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석 달간 대규모 기업 집단 소속 회사 변동 현황을 발표하면서 발전과 에너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회사 설립이나 지분 인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LG는 폐 목재 등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매스 발전 업체를, 한화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위한 회사를 신설했고 농심은 수소 연료 발전 업체를 인수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규모 기업 집단은 81개, 계열사는 3,083개로 집계됐습니다. 대우 조선해양그룹이 한화에 인수되면서 대기업 집단 수는 석 달 전보다 1개 줄었고 계열사는 7개 늘었습니다. 소속 회사가 가장 많은 기업 집단은 SK로 201개 회사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4개사를 거느린 카카오, 103개 계열사가 있는 한화 순이었습니다.
국제교역의 최종 성적표인 경상수지가 상반기에 간신히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에도 흑자를 이어가겠지만 대외 불확실성에 올해 전망치 달성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경상수지가 2달째 흑자입니다. 지난 5월 19억 3천만 달러에 이어 6월에도 58억 7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경상수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품 수지가 39억 8천만 달러 흑자였습니다. 석 달째 흑자지만 수출 회복보다는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액이 줄어든 영향이 컸습니다. 여기에 본원 소득 수지가 경상수지 흑자에 효자 노릇을 했습니다. 배당 수입 증가로 흑자 규모가 48억 5천만 달러에 달한 겁니다. 다만 여행 적자가 커지면서 서비스 수지가 한 달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해 전체 흑자 폭을 제한했습니다. 상반기 전체로도 경상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달성했지만 1년 전에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상품 수지와 서비스 수지 적자에도 본원 소득 수지가 이를 웃돌면서 전체 흑자를 이끈 겁니다. 한국은행은 하반기에도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적자를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상품 수지와 본원 수지 흑자 규모가 이를 이제 상회하면서 7월 달에도 일단은 경상수지가 흑자를 보일 것으로. 다만 국제유가 동향과 중국 등 주요국 경제 회복 속도, IT 경기 개선 시점을 변수로 꼽았습니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존에 전망했던 올해 경상수지 240억 달러 흑자를 달성할지도 예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해당 지역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판단되는 만큼 구체적인 범죄 실행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적극 진행하겠습니다. 서울 신림동 흉기난동범 조선이나 분당 흉기난동범 최원종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흔히 묻지마 범죄라고 부릅니다. 예측이 어렵고 누구나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니 시민 불안도 큰데요. 이런 묻지마 범죄가 뭔지 정확한 개념조차 세워지지 않아 통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서연 기자입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33살 조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탓하며 다른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예전부터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게 제가 너무 잘못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떤 안 좋은 상황인지만 한번 말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쓸모없는 사람 죄송합니다. 충격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일어난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에서도 피의자와 피해자들 사이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불특정 다수를 공격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서는 누구든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보니 시민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하늘에서는 편히 쉬시라고 썼어요. 친구들이랑 자주 오가던 데라 가지고 되게 길거리 다니기 무섭고 되게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라서.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가운데 분노형 범죄가 반복되면서 경찰도 지난해 1월 묻지마 범죄 전담 회의체를 꾸렸습니다. 우선 묻지마 범죄의 이면에 숨겨진 원인이 있을 거라고 보고 공식 명칭부터 이상동기 범죄로 새로 정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상동기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아서 이런 범죄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계에서도 개념 정의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고 범행 동기는 검찰 수사 때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서 경찰 단계에서 집계를 내놓기는 쉽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범죄라는 이유로 수사기관에만 해법 마련의 책임을 떠넘겨선 안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보면 묻지마 범죄자의 75%가 전과자로 72.9%는 소득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 복지, 지자체, 교육 등등이 여러 기관이 함께 참여를 해서 사건 이면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실증적으로 파악을 하고 관련 기관이 머리를 맞대는 범정부적 접근이 필요한데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던 전과와 경제적 빈곤, 사회적 단절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묻지마 범죄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여러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관점에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배우자나 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좋은 덕목을 갖췄는지 보는 것보다 무의식 중에 익숙한 끌림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도 숨겨진 심리학적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어린 시절의 경험으로 가족의 모습을 무의식적으로 재현하려는 귀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지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연인 관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특성이랄까요? 뭐 덕목 같은 게 머릿속으로는 있는데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좀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왜 이런 괴리가 나타나는 건지 심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여러분은 연인 관계를 이어나가는데 무엇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나요? 각자 깊이 있는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신뢰나 열정, 진솔함이나 책임감 같은 다양한 연인 관계 혹은 배우자 선택의 덕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성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고 실제 생활에서는 직관적으로 끌리는 대상과 관계를 이어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이러한 직관적인 끌림이 더욱 강력하게 작용하게 되는데요. 네. 우리는 때로 특별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한테 끌릴 때 그것이 마치 더 진정한 사랑의 감정인 것처럼 느껴져 감정이 더욱 증폭되고 그 관계에 더욱 몰입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 네. 결국 끌림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의 속성이 뭘까요? 네, 오늘은 귀향이라는 패턴을 통해 끌림을 설명해 보려고 하는데요. 얼핏 귀향이라는 단어에 귀를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귀향은 본래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음의 고향은 어디일까요? 바로 우리가 자라던 가정입니다. 예. 태어나자마자 혹은 그 이전에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장 익숙하게 인간관계를 체험하는 곳이 가정입니다. 우리의 무의식 속에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가정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아주 뿌리 깊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성장하면서 맺어나가는 인간관계의 기본 틀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충분하고 따뜻한 사랑을 받았다면 이것이 인간관계의 좋은 원형이 되어 별다른 도전 없이 따뜻한 연인관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좀 복잡해집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괴로운 소식이지만 뉴스를 보면 가정학대 희생양이 된 아이들 소식을 접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를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저항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실수해서 그런 거야, 내가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에게 원인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귀향이라는 개념이 이 가정이라는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성질이라는 말씀이신데 네.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연인 관계의 끌림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떤 그 원리일까요?
네, 어린 시절 부모는 나 자신을 거울처럼 비춰주면서 의식적, 무의식적인 자아상을 형성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절대적이고 중요한 대상인 부모가 나를 보며 웃어주고 감탄해주고 얼러주고 사랑을 주면 나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죠. 네. 반대로 어린 시절 너무나 크고 중요한 부모에게 무시당하고 비난당했던 사람은 내가 그런 대접이 합당한 존재로 스스로의 모습을 저장해버리게 됩니다. 또한 부모처럼 나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좋지 않더라도 익숙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을 가깝고 중요한 사람으로 곁에 두기도 쉽죠. 특히 어린 시절에는 부모가 폭력적이어도 자주 싸워도 나를 잘 돌봐주지 않아도 그것을 어떻게든 나름으로 소화하면서 적응하려고 합니다. 예. 말도 안 되지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올바르게 키우려고 때리는 거야. 내가 말을 안 들어서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내게 사랑을 주지 않는 거야. 이렇게 나를 탓하면서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예. 연인 관계, 배우자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서로 사회적인 관계에서는 좀처럼 잘 드러내지 않는 미숙한 모습이나 상처받았던 어린아이의 모습도 드러내게 되는데요. 이때가 되면 뭔지 설명하기 어려운 끌림의 상대방을 선택했던 것이 사실은 익숙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했던 부모의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머리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지만 계속해서 착취적인 연애, 나를 올가매는 연애를 반복하는 것은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익숙한 경험이 끌림의 원천이 되어 내가 태어나고 자란 어린 시절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패턴을 반복하는 귀향 증후군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네. 어린 시절 경험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은 또 좋은 증후군이 될 수 있지만 네. 그게 아닌 분들한테는 굉장히 안타까운 증후군이 아닐까 싶은데요. 귀향 증후군에 대해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어요. 네, 이 증후군이나 신드롬이라는 표현은 어떠한 병이라는 표현을 붙일 정도로 인과관계가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공통된 병적 징후들이 나타날 때 쓰는 표현입니다. 만성피로 증후군이나 피터팬 신드롬 같은 것들이 익숙한 예죠. 그렇게 지금 설명을 들으시면서 오히려 어린 시절 가정에서의 경험이 좋지 않아서 나는 나의 부모와는 다른 연인관계, 다른 배우자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고리를 끊고자 의식적으로 더 나은 선택을 위해 노력하셨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예,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린 시절의 불행을 반복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귀향증후군에 대해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속성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귀향증후군은 어린 시절에 경험한 부정적이고 불행했던 부모 혹은 나를 돌봐준 주 양육자와의 경험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반응입니다. 즉 그때는 어려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할 수 없어서 그저 당하기만 했던 폭력이나 방임, 정서적 신체적 학대나 또 그만큼 강력하지는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느꼈던 무의식에 새겨진 부정적인 감정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두었는데 이것을 연인관계, 결혼관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니까 보면 그 어린 시절에 가정 폭력을 당했는데 나중에 또 폭력적인 남편을 만난다든지 하는 사례들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귀향 증후군으로 설명이 되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폭력적인 아버지로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막상 데이트 폭력에 반복적으로 시달리거나 폭력적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익숙함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거죠. 네. 끌리고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사귀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끌림의 기저에 나에게 익숙하지만 불행했던 폭력적인 아버지와의 관계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고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 경험을 반복해서 재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단순한 재현만이 아니라 어릴 때 힘들었던 부모와의 관계를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건강하게 해결해보자 하는 마음도 있으실 수 있어요. 네. 다만 귀향증후군은 나도 모르게 끌린다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은 요원하고 불행한 관계에 나도 모르게 다시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런 귀향증후군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무의식적인 부분을 의식적인 부분으로 끌어올려 살펴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노력해서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또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러한 작업을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있는데요. 힘들었던 감정을 떠올리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나를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성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의 나를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수동적이고 미약한 어린 시절의 나, 당해야만 하는 나가 더 이상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가정을 객관적으로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힘들고 상처를 받았는지를 헤아리고 이해하고 다독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라는 서랍 속에 정리되지 않은 채 깊숙이 뭉뚱그려 넣어두었던 어린 시절의 부정적인 경험과 감정을 꺼내어서 차곡차곡 정리해서 다시 넣어주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버릴 것들은 잘 버리고요. 아무렇게나 구겨진 것들은 정리해서 잘 넣어두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작업이 선행될 때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건강한 연인 관계나 배우자와의 관계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네, 일종의 자기 객관하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을 객관적으로 보는 작업을 통해서 지금 이런 증후군을 많이 개선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이론적 접근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성인이 되어 특정한 선택을 하도록 하는 정석 프로그램은 출생에서 5세까지 50%, 5세에서 8세까지 30%가 더 형성되고 18세까지 15%가 더 구성이 되어서 성인이 되기 이전에 95%가 이미 형성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인기에는 5% 정도만 정서적인 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8살까지 정서 프로그램의 80%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의 영향력이 그만큼 큰 것이죠. 인간관계 전문가인 바버라 데 엔젤리스는 이러한 정서 프로그램의 강력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서적 구인 광고를 좀 작성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파트너에 대해서 정서적으로 구인 광고를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의식적으로 나에게 필요하고 보다 건강한 대상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고향이 싫어도 고향을 바꿀 수는 없지만 고향을 가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게 상처와 힘듦을 준 부모더라도 그 부모를 바꿀 수는 없지만 더 이상 그 부모가 내 삶에 영향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결심은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눠보니까 어린 시절 기억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싶었는데요. 혹시 기억이 조금 좋지 않더라도 우리 삶은 우리의 선택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지숙 상담심리학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개월) 이상 아기에게 모유를 먹인 여성은 출산 후 심혈관 건강이 개선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호주 애들레이드대 연구팀은 모유 수유 여성 160명을 출산 후 3년까지 추적 관찰해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 출산 후 아기에게 6개월 이상 모유를 먹인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출산 후 3년까지 혈압과 평균 동맥압, 체질량 지수 등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레이저와 수압을 함께 이용해 자동차 반도체 핵심 부품을 가공하는 장비가 개발됐습니다. 한국기계연구원 안상훈 책임연구원팀은 고강도 물질도 자유롭게 가공할 수 있는 레이저 워터젯 융합 가공기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높은 경도 때문에 수입기계 의존에 가공했던 차량용 반도체 기판 재료를 국내에서도 빠르고 정밀하게 가공할 수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기기와 로봇의 미세한 움직임을 조종할 수 있는 초정밀 위치 인식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카이스트 김성민 교수팀은 무선 태그를 이용해 160m 떨어진 곳에서도 7mm의 정확도를 보이고 1000개 이상의 위치를 동시에 인식하는 초정밀, 대규모 사물 인터넷 위치 인식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무선 태그는 신호가 방해 신호와 주파수 영역에서 완전히 분리돼 신호의 질을 100만 배 이상 높여 초정밀 위치 인식이 가능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안전 모니터링 센서 기술을 우리 손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국가 기반 산업 핵심 설비 안전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앞전형 센서의 소재와 부품 원천 기술을 개발하고 이렇게 만든 센서 시제품에 대해 국내외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센서는 원전 등 다양한 산업 설비 이상 진동과 이물질 충격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가속도계 센서 2종과 배관 등의 누설과 결함을 탐지할 수 있는 음향 방출형 센서 2종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목요일 남해안 지역에 상륙하는 제6호 태풍 카눈이 당초 예상보다 서쪽으로 진로를 더 틀면서 수도권까지 북상하며 나라 전체를 관통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지난 장마의 상흔이 여전한 가운데 또 비바람이 몰려오는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대비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